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6권 한 운명적 인간의 나상 정치인으로의 변신. 그런 기사를 쓸락하면 우리에게 사전 연락이라도 해야지. 덮어놓고 쓰면 되겠어. 이렇게 말한 박정희 의장은 담배 연기를 한 모금 세차게 내뿜은 후 악수를 청했다. 경향신문의 특종기자 김경래는 속으로 살았다고 생각했다. 박 의장은 거기 앉으시오 라고 경어를 썼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도한 것은 국민의 자존심과 젊은이들에게 의연한 긍지를 심어주기 위한 동기가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오? 국군의 건하들이 단군 이래 처음으로 외국 땅에서 침략군을 상대해서 싸우러 간다는 사실은 얼마나 장하고 거룩한 일입니까? 임자의 심중은 충분히 알겠어. 그러나 그곳에 파병된 장병들의 안전을 위해서 쉬쉬해 온 것이 아닌가. 이후락 실장이 재빨리 한마디 거들었다. 각하, 선발대는 이틀 전에 무사히 월남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박정희 의장은 여비서가 슬며시 갖다 놓은 엽차를 가리키면서 마시라고 권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신문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누구에게 들었소 월남 파병 얘기를? 각하, 신문기자는 취재원을 밝힐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처녀가 정조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도 내게만은 밝혀줘야 하지 않겠소. 누가 그런 비밀을 누설했는지 알아야 대책을 세울 것 아니오. 실은 월남 파병 소식을 처음 캐낸 곳은 월남 대사관입니다. 그곳 1등 서기관을 만났더니 그 친구가 자랑삼아 귀뜸해 줍디다. 김경래는 진짜 취재원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파병 사실을 확인만 해준 월남 대사관을 끌어들인 것이다. 그 친구들 형편없구먼. 그토록 극비에 붙이기로 한 것을 일방적으로 터뜨리다니. 그러니 나라가 그 모양 그 꼴이지. 이것으로 박정희는 취재원 캐기를 중단했다. 김경래 기자는 2주간 최고회의 출입을 금지당했다. 기자들과 박정희의 사이를 살벌하게만 만들지 않았던 것은 최고회의 이유락 공보실장의 재치와 개방적 태도였다. 주미 대사관 무관, 국방부 중앙정보부대장을 거쳐 육군 소장으로 예편했던 그는 5.16 직후에는 한때 정보부에 구속된 적도 있었다. 김종필 부장의 배려로 석방된 뒤 영자신문의 사장을 역임했던 그는 원충현 공보실장의 후임이 되자 먼저 최고회의 본관 2층의 넓은 방으로 기자실을 옮겨주고는 자신의 집무실도 기자들에게 개방했다. 말을 더듬는 이우락은 기자들의 신랄한 비판에 대해서도 좀처럼 화를 내지 않고 받아줬으며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여 분위기를 밝게 해줬다. 의장 각하께서는 조국 근대화를 위하여 라고 칭찬을 늘어놓다가도 쑥스러운 생각이 들면 허허 캐사면서 고무적이다 라고 얼버무리기도 했다. 이우락 실장이 기자와 의장 사이에서 윤활유 역할을 하면서 박정희의 별명으로 돌기 시작했던 박곰보, 박코프란 말도 사라졌다. 기자들은 박 의장이 검은 안경을 낀 것을 보고는 아마도 곰보일 거야 라고 하여 박곰보라고 부르다가 이것이 박코프라고 바뀌었던 것이다. 1962년 7월 19일자 조선일보 조간 1면의 정치 가신남 문해문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다.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의 출장 예정이라는 게 3급 비밀이어서 좀채로 미리 알려지질 않지만 18일 강원도지방 산업시사회 시차를 떠날 때는 경호원마저 시간을 맞추지 못할 정도로 감쪽같이 떠났다. 뒤늦게 한 기자들이 부랴부랴 뒤를 따라갔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이후락 공보실장이 자청해서 특파원 노릇을 하고 나섰다. 그는 경비전화로 내무부를 중개하여 박 의장의 동정을 아침 저녁으로 공보실에 보내오는가 하면 덧붙여서 가십자료까지도 제공해주는 정도. 박 의장이 1군단에서 요사이도 도망병이 있느냐고 물으니 군단장은 많이 줄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옛날처럼 인사청탁이 있겠지 하고 물으면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라는 게 이 특파원의 보도다. 이 기사를 쓴 조선일보 정치부 송기호 기자는 전날 춘천까지 따라갔다가 박 의장 일행이 춘천에서 원주로 향하는 헬리콥터에 동승하려 했으나 이우락 실장이 제지하는 바람에 실패했었다. 19일 아침 원주에서 이 가십 기사를 읽은 이우락은 송 기자에게 말했다. 내 입장도 이해해줘야지. 당신만 태워줬다가는 뒤에 다른 기자들의 공격을 어떻게 감당하겠소. 이우락은 원주에서 영월로 가는 기동차에는 송기호 기자를 태워줬다. 다른 기자들은 바로 영월로 가서 박 의장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
송기호는 쪽지를 써 차 심부름을 하는 여승무원에게 맡겨 이우락 실장에게 전하도록 했다. 들어오라는 전갈이 왔다. 옷깃을 여미고 긴장하고 들어가니 박 의장은 송기호에게 자리를 권했다. 박태준 최고위원, 한신 내무장관, 민기식 일군사령관도 함께였다. 송기호가 시찰 소감을 물었다. 당신이 더 잘 보았지 않소? 박 의장은 차창 밖을 보면서 산비탈까지 농민들이 개간한 것을 가리키면서 저런 것을 신문에 써서 국민들에게 알려주시오 라고 했다. 그는 덧붙여 말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 이야기만 즐겨하는지 몰라. 옛날 중국 고사에 맞는 신은 사람은 신 신은 것조차 모르지만 큰 신이나 작은 신을 신은 사람은 자꾸 이신 하면서 신 이야기를 들먹인다고 하지 않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 이야기를 잘하는 것도 그처럼 옛날 정치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라 이해할 수 있지만 특히 신문이 그것을 부채질하는 느낌이 있더군요.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서 박정희는 송기호에게 중요한 한마디를 했다. 자신의 거취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한 말이었다. 정권 이양 후에 군복을 입고 군에 돌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좋든 싫든 정치에 관여한 몸인데 순수성을 지녀야 할 군에 내가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송기호 기자가 그러면 정치로 나가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다. 박정희는 생각해본 일이 없다 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나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어젯밤에 1군단 사단장들과도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민기식 1군 사령관 숙소에서 만난 사단장들이 민정 이양 후에 다시 부패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기에 나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막아야 하고 또 부패하는 경우라도 여러분이 있으니 나는 미금직하다고 말했소. 이 발언은 박정희가 민정에 참여할 뜻임을 최초로 내비친 것으로 7월 19일자 조선일보 1변머리에 원주 영월 차중에서 본사 기자와 단독 회견이란 설명과 함께 특종으로 보도됐다. 이 회견기에서 박정희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 번에 한 해 중임할 수 있게 규정하여 그 조항을 고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다. 그는 또 국민들이 차기 대통령 출마를 원한다면 받아들일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 걸음 더 빠진다. 나와 같은 군인은 국가가 위급할 때 일시적으로 필요한 사람일지는 모르나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질서가 잡힌 다음에는 우리 같은 사람이 정계에 나온다는 것은 국가 장래를 위해 이롭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정 이양 시기에 대통령에 출마하기로 결심하고 이미 공화당의 전신인 재건동지회를 비밀리에 조직하고 있을 때인데도 박정희는 이런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었다. 그 자신이 이미 정치인으로 변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다음 대통령은 정치를 잘 아는 정치인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안다는 발언도 언중유골의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박정희 의장은 9월 7일엔 담화문을 통해서 본인과 최고위원들의 거취 문제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그 13일 뒤 김현철 내각수반은 대전 지역을 시찰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 사견이라는 전제 아래 박정희 의장의 대통령 출마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 수반은 또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박 의장의 출마를 권고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현철이 비록 사견이란 조건을 달았지만 이 말은 박정희의 심중을 의도적으로 전달한 것임이 분명했다. 10월 30일 이우락 공보실장은 박 의장의 대통령 출마를 기정사실로 만드는 발언을 한다. 즉, 박 의장이 최근 최고위원들에게 연구,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이 있다고 했다. 의장 자신을 포함한 최고위원들이 명년 선거에 군복을 벗고 출마할 것인가, 아니면 예편한 뒤 출마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 수렴이란 것이었다. 군사정권과 언론의 관계가 적대적인 시각에서 출발했다가 동반자 관계로 호전된 것을 상징하는 사람이 동아일보 정치부 이만섭 기자였다. 이만섭은 5.16 직후 윤보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혁명정부는 조속히 정권을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구속돼 2달간 육군 형무소에 갇혀 있다가 석방됐다. 그는 잠시 주일 특파원으로 가 있다가 귀국하여 최고회의를 출입하게 됐다. 군사정부의 실력자 김종필 정보부장과 처음 만났을 때 이만섭 기자는 대들었다. 김 부장이 일본 잡지 문예 춘추에 쓴 글을 읽어보니 5.16 전에 나라와 군이 부패했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신문기자 때문이라고 했더군요. 김 부장, 이럴 수 있습니까? 소수 사이비 기자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자 전체를 평가하고 더구나 외국 잡지에 그런 걸 쓸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신들은 권총으로 나라를 사랑했지만 우리 언론인들은 붓으로 나라를 사랑해왔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방법이 권총과 부실한 차이밖에 없는데 그렇게 기자 전체를 매도하다니. 김종필은 웃으면서 이 기자의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잘못된 점이 있다면 내 사과하죠 라고 선선히 말했다. 이만섭은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구차스럽지 않고 솔직한 데가 있어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1962년 10월 10일 이만섭 기자는 동해안 화진포에서 해병대 상륙작전 훈련을 참관한 박 이장 일행을 취재하다가 특종 욕심이 생겼다. 박 이장이 참관 뒤 해군 함정편으로 울릉도로 향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 배에 미리 들어가 함장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박 이장은 민기식 일군 사령관, 이맹기 해군 참모총장, 이우락 공보실장 등을 데리고 선장실로 들어오다가 이만섭과 마주쳤다. 이만섭이 동아일보 이만섭 기자입니다 라고 인사하자 박 이장은 아 그래. 그런데 요즘 신문이 문제야. 신문은 선동만 해요. 쌀값이 오르면 신문이 일면 톱으로 쌀값 폭등 하고 주먹만한 활자로 보도하니 쌀값이 더 오르지 않소. 신문이 그렇게 해서야 되겠소 하고 퍼붓다시피 했다.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쌀값이 오르면 위정자들이 그런 현실을 알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지 결코 선동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보도야말로 신문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박 의장은 계속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고 옆에 있던 장병성들도 박 의장의 말에 한마디씩 거들었다. 이만섭은 지지 않고 반격했다. 저는 윤보선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을 사실대로 보도했는데도 잡혀갔습니다. 혁명정부의 언론 정책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건 뭔가 잘못된 것 같소. 그렇습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박 의장은 미안했던지 그 뒤론 입을 다물었다. 어두워서 울릉도 도동 항구에 박 의장이 도착하니 도민들이 횃불을 밝혀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울릉도에 국가원수가 방문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다.